그럼 오늘의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환경부의 김법정 실장님께서 2050 탄소 중립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부 기후탄소 정책실장입니다. 오늘 그 환경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모신 환경 한림원 심포지엄에서 탄소 중립과 기술 혁신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사실 이런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지금 회장님으로 계신 우리 이규영 장관님을 제가 사무관 시절부터 계속 모시면서 업무적으로 인간적으로 배우면서 커왔는데 어른을 모시고 제가 발표를 한다고 생각하니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쨌거나 제가 간략하게 탄소 중립과 그 다음에 기술 혁신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 지구촌의 기후 위기가 심각하고 있습니다. 폭염, 가뭄, 산불, 홍수, 그다음 사이클론, 해수면 상승과 같은 이런 것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제 기후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인류세라고 할 만큼, 또 제6차 대멸종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위기 상태인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가 지난 2015년에 파리에서 모여서 파리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도씨 산업화 이전보다 2도씨 이하로 유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가급적이면 1.5도씨까지는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3년이 지나서 2018년에 IPCC 특별보고서 인천 송도에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파리 협정을 평가해 보니까 이 전 세계 197개 국가들이 파리 협정에서 제출했던 감축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인류가 목표로 하는 티핑 포인트가 되겠죠. 2도씨를 훨씬 상회하는 3도씨 정도의 지구 온난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IPCC 1.5도씨 특별 보고서에서는 1.5도씨를 제한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를 45%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넷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5년, 6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시작이 됐던 겁니다. 다음입니다. IPCC 6차 보고서가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5차 보고서 때보다도 훨씬 더 기온 상승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카본 버짓이라고 있습니다. 탄소 예산이라고 하는데, 인류가 2015년까지 약 2050기가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도씨를 갖다가 넘기는데 몇 년이 남았냐 하면 22년에서 33년 정도가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류가 기후 위기로 인한 파국을 막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맞느냐의 문제는 불과 한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우리 인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이 산업화 이후부터 얘기를 하면 1850년, 1700년도 후반도 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인류가 축적했던 어떤 결과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지금 대기 중에 흩뿌려져 있는 온실가스의 75%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은 원인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고, 그 파국을 막느냐 아니면 그대로 몸으로 맞느냐 하는 것도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후위기를 피해갈 수도 있고
우리 문명 자체의 붕괴라고 하는 그런 파국으로 달려갈 수도 있게 된 겁니다. 다음입니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전 세계의 주요한 룰 메이커들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넷제로 코올리션이라고 해서 130여 개의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미국은, EU는 2050년까지,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가 배출의 정점이 높은 중국은 2060년까지, 또 최근 글래스고에서 있었던 캅 26 회의에서 인도가 207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주요 국가들이 파리에서 냈던 NDC 2030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과감하게 상향한 목표들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EU, 캐나다를 썼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5도씨 특별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45%를 감축하라는 것이 권고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을 보시면 45를 상회하는, EU는 55%, 미국은 50에서 52%,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본도 45를 넘는 46%의 감축안을 제시한 겁니다. 다음입니다. EU는 Fit for 55 패키지라고 해서 결국은 2030년까지 55%를 감축하기 위한 각종 다양한 법률과 정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EU보다도 똑같은 물품을 만드는데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제품이 수입됐을 때는 거기다가 그만큼의 탄소 가격을 관세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 리포팅하는 보고 체계가 가고 2026년부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EU에 수출할 때 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후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 무역 문제로 한꺼번에 부상이 된 겁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비슷합니다. 탄소 국경 조정 법률을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고 아마 EU와 보조를 맞춰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한 기업들, 투자 회사인 블랙록,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과 같은 이런 회사들에서도 앞다투어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탄소 중립 선언 이후 우리의 여정입니다. 다음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니, 다음. 예. 우리나라는 작년도 10월에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고 남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모토를 내걸고 했는데요.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결의를 선언을 했습니다. 교육계, 기독교계, 천주교계에서 탄소 중립을 하자라고 과감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잠시 사무처장으로 있었고 반기문 위원장을 모시고 있었습니다마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도 중장기 국민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일반 국민들 400여 명을 모시고서 지난 10월에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93%의 국민이 우리도 어렵지만 동참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작년 10월에 정부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 6개월 전쯤이 됩니다. 반기문 총장님께서 부르셔서 EU나 미국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 우리도 여기에 동참해야 될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EU는 90년에 탄소 배출의 정점을 그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입니다. 약 30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EU와 같은 수준의 탄소 중립을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제가 굉장히 혼났습니다. 늦었으면
빨리 앞당겨서 가야지 언제까지 이 탄소 경제에 중독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냐. 경제적으로 세계 10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에 관련해서는 기후 악당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세계 4개의 어떤 뒤처진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그랬죠. 90년에 2억 9,200만 톤 정도를 배출하던 우리나라가 2018년에는 7억 2,700만 톤을 배출하는,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어떤 역사적인 책임을 논하기 전에 한국도 이제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온실가스로는 세계 7위, 죄송합니다. CO2 배출로는 세계 7위, 온실가스로는 약 11위에서 12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기후 위기가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경제와 무역이 되고요, 안보가 되고 국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이 유수한 글로벌의 어떤 리더들이 이미 탄소 중립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기왕 해야 될 거면, 변해야 될 거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것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36%가 발전에서 나오고 37% 정도가 산업에서 나옵니다.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관건은 결국은 산업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소모의 50% 이상도 산업계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탄소 중립을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정부, 국민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많이 배출하는 산업계가 사실은 앞장을 서야 됩니다. 산업계에서는 탄소 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12개 업종,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대표적인 다배출 업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업종들이 자체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산업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소경제협의체도 발족을 했습니다. 수소는 우리가 수소차라고 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수송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50% 이상은 산업에서 쓰는 겁니다. 발전이 한 10% 정도라고 하면 결국 수소라고 하는 것은 발전, 산업, 수송과 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무배출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정부는 3+1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구조를 저탄소하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들에서 우선 줄이자는 겁니다. 순서대로 발전, 산업, 수송, 건물을 집중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GDP를 깎아먹고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신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새로운 혁신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은 굉장히 긴 과정입니다. 2050년에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30년이 걸립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배출되면 100년이 갑니다. 이번 세기 내내 우리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그런 끊임없는 노력들 해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적응이 필요하고, 그래서 산업의 대전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루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시키는 산업, 그런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스트 트랜지션, 공정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축으로 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갖춰서 온실가스를 줄여서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이네이블링 컨디션을 만들어내는 노력들, 돈, 조직, 계획, 기술, 아웃리치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우측에 보시면 그래서 대통령 직속에 탄소중립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총리님과 민간위원장이 돼서
8개의 위원회를 만들고 약 100명 정도 되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탄소 중립을 위한 계획들을 검토하고 법 제도 개선, 기술 개발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는 금년 9월에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5가지 정도의 의의가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130여 국가들이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법으로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가 14번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코펜하겐을 기후 회의를 그때 우리는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이 지나서도 온실가스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발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번 탄소중립 기본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에다가는 35% 이상이라고 명시를 하고 시행령에는 40%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을 한 거버넌스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고 기본계획을 20년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플랜을 짜왔듯이 시도, 시군구에서도 각각의 탄소중립 지방위원회를 만들고 각각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짜도록 하는 중앙과 지방의 거버넌스를 구축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결국은 전환 과정에서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가져갔습니다. 기후변화 영향평가, 대규모의 개발 사업이나 정책을 했을 때 이것들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고 그걸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인지 예산을 도입을 해서 그리고 또 기후 대응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의 내용은 화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기후 대응의 양대 축인 감축과 적응을 담고 있고요. 거기다가 긴 과정 속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담아놨고 그리고 MB정부 시대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담겨있던 취지인 녹색성장을 여기에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다음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는 좌측에 보시면 정부는 처음에 초안을 만들었을 때는 1안부터 3안까지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보면 1안과 2안은 완전한 순배출 제로가 아니었고 3안만 순배출이 제로가 되는 내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보면 최종적으로는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2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전기를 갖다 생산해내는 발전 과정에서 화력 발전을 전면 중단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LNG를 일부 잔존시키고 그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CCU라고 하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통해서 빨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송 부분에서의 핵심은 전기 수소차를 거의 100%에 가까운 97%를 만들어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85% 정도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연료, 이퓨얼이라든가 바이오 연료 등을 쓸 것이냐 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상향안에 대해서는 파리 협정에서 만들어졌던 그 안에 따르면 2018년까지 2018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26.3%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우리나라 여건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석탄 발전이 최근까지 40%를 넘었습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시키는 제조업이 전 세계에서 탑이에요. 28, 최근에 좀 떨어져서 한 26점 몇이 될 겁니다만 그런데 이거를 40%까지 올린 겁니다. 30년은 그대로 두고 26.3을 40으로 올린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가 될 것이고 제 우측에 보시면 2018년이 저쪽 그래프가 있고 2050년이 있습니다. 여기를 2018년에 그러니까 7억 2,700만 톤 배출이 되는 거에서 2050년 0으로 해갖고
직선을 쫙 그어버리면 감축률이 37.5%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40%잖아요. 그러니까 리니어로 선형으로 그어진 것보다도 더 많은 감축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40%의 감축 중에서 35%는 국내에서 하고 5%는 해외에서 감축을 해서 그걸 인정받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플렉서빌리티, 신축성 체계를 저희가 도입한 겁니다. 다음입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전환, 산업, 건물, 수송 줄이기 쉬운 분야가 있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발전은 제일 우측을 보시면 발전은 44.4%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산업은 14.5%를 줄여야 됩니다.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줄이기 위해서는 신기술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시키는 것이 모 제철소입니다. 한 8천만 톤 정도를 배출하죠. 우리나라 전체가 7억 2,700만 톤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10%가 넘습니다. 단일 회사가. 이거 뭐 방법이 뭔가요? 수소환원 제철 같은 걸 써야 되는 겁니다. 코크스를 만드는 데서 발생되는 거, 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수소를 환원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2030년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계는 연료를 어떻게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그런 과감한 신기술보다는 현재 있는 기술을 잘 활용하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사실은 감축률이 조금 낮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40년, 50년으로 가면 그 대신에 지금은 좀 느리겠지만 그때는 아마 더 급격한 곡선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발전 부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석탄 발전은 과감하게 줄이고 재생에너지는 과감하게 늘리는 겁니다. 우측의 제일 하단을 보시면 2020년에 석탄 발전이 35.6%에서 30년에는 21.8%로 대폭 낮춥니다. 재생에너지를 보시면 현재 6.6% 2020년에 이거를 30%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정부가 출범했을 때 계속 목표가 뭐였냐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20%를 가겠다는데 이것도 제가 봐서는 어려웠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30%로 급격하게 끌어올린 겁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 부분이 왜 어렵냐면은 공정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연료를 전환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요 전기로 다 바꿔버리면 됩니다. 뭐 비싸긴 하겠지만 그런데 물론 그 전기가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전제는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멘트를 만들면요 시멘트를 만들어내는 데서 그냥 나와요. 철강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코크스를 넣어서 환원을 시키다 보면 나오게 돼 있거든.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30년까지는 그래서 보면 에너지 절감률, 연료의 전환 이런 어떤 수단을 써서 줄이지만 그 폭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30년이 넘어가면 철강은 수소환원 제철로 들어갈 거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납사라고 하는 것을 바이오 납사나 수소 연료 같은 것으로 대폭적인 전환을 할 겁니다. 다음입니다. 건물은요 오히려 간단합니다. 제일 편한 방법은 건물에서 많이 쓰는 거는 에너지잖아요. 그 에너지를 다 그냥 전기로 바꿔버리면 제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건물에다가 태양광도 설치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제로 에너지 빌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송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공해차를 보급을 시키는 거예요. 수소차나 전기차를 갖다 그냥 싸그리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EPL 공기 중에서 질소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수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전자연료라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바이오퓨얼 같은 것을 활용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좀 어려운 것은 항공기나 선박은 그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축수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벼농사, 그 다음에 소, 가축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논농사를 하게 되면 물에 잠겨 있는 곳 속에서 썩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메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논물을 얕게 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많이 빼버리는 이런 어떤 농법을 갖다 개량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가축 분열을 에너지로 다시 전환시켜 만드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폐기물은 줄이고 재활용하고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고 또 매립지에서 나오는 것들은 회수를 해서 메탄가스를 회수를 해서 재활용하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한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줄이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산림, 초지 등을 통한 흡수원을 하고요. 그도저도 안 되면 CCUS라고 해서 굴뚝에서 탄소를 갖다가 포집해서 저장을 하거나 활용하는 이런 수단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탄소 중립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2000년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그 3대 축의 하나로 그린 뉴딜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 2.0을 금년도에 발표하면서 그린 뉴딜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탄소 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서 탄소 중립 예산을 한 12조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기후 대응 기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5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여기에 사실은 메인이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송용 연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휘발유를 쓰고 경유차를 타고 경유를 쓰게 되면 거기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부과가 됩니다. 거기에 7% 정도를 뗀 1조 2천억 정도를 세입 예산으로 담아서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또는 적응하거나 공정 전환하는 데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술 혁신 전략이 되겠습니다. 과기부가 중심이 돼서 정부는 이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이 기술 혁신이야말로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관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대 핵심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태양광, 풍력, 바이오 이 세 가지는 재생에너지입니다. 상단에 수소도 지금 우리가 석탄 발전을 줄이게 되면 과도기적으로 그걸 우리는 브릿지 퓨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량적인 연료의 개념으로 사실은 가스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스 발전은 석탄 발전에 비해서 온실가스를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탄소 중립에 비해 봐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스 발전이 암모니아 또는 수소와 혼소를 해갖고 전환을 하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으로는 수소를 천연가스 발전을 하지만 수소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발전 부분에서도 수소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수소차에도 쓰죠. 공정에도 또 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이게 사실은 빅3거든요. 이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시키는 산업에 대해서 신기술을 개발해내고 산업 공정의 효율화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송 부분에 있어서의 무공해차, 건물에서의 제로 에너지 빌딩, 거기다가 디지털을 활용한 어떤 효율을 극대화하는 문제, 그리고 이도저도 다 안 돼서 공정에서 나오는 거는 100%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CCUS라고 하는 탄소 포집 기술을 이용하는데요. 기술은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지금 작동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쓰게 되면 제 기억이 맞는다면 한 2.5배 정도의 비용이
대폭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되겠습니다. 이렇게 10대 핵심 기술이 우리 경제 전반에 고르게 적용이 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방향인데요. 우리가 과거의 그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에다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해놓고 10년 지나 보니까 또 늘어 있었어요. 저는 이런 게 이제 더 이상은 안 통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감축 로드맵을 만들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입니다. 국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만들고 시도 시군구도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요한 법정 계획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기본 계획,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신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과 같은 굵직굵직한 것들도 온실가스 중립, NDC 상향에 따라서 바뀌어져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이 만들어졌고 저희가 내년 3월까지는 이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시행령도 만들 겁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40% 중에서 한 5% 정도는 국외 감축을 활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국제 감축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사업에 진출해야 될 것인지를 범정부적인 어떤 TF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경제와 사회가 대대적인 전환을 할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발생합니다. 발전,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이런 온갖 분야에서 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 탄소 중립을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변혁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활 속에서 줄일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폴리티컬 윌, 정치적인 의지를 발휘하게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은 유권자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정치권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 과감한 정책을 하도록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산업이 발전이라든가 산업 부분이 엄청난 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산하는 거예요. 내가 친환경 소비를 하고 탄소 발자국이 없는 소비를 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대기업들이 왜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리백 같은 재생에너지 100%를 쓰는 거, 재활용을 100% 하겠다는 걸 하겠습니까? 의식 있는 소비자들이 나 니네 거 안 사겠어, 나 너희에게 투자하지 않겠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변화, 그 다음에 각자에게는 자신이 수행해야 할 몫을 다한다면 2050년 탄소 중립 어렵기는 하지만 반드시 실현해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